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40%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죠.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모시고 다양한 노동 현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노동개혁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습니다. 병원 바쁘시겠어요. 네. 마침 어제 이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 차별적인 처우,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혹시 좀 차별하지 않나 뭐 이런 기획 감독을 하셨다는데 네. 감독을 해보니까 뭐 차별적인 처우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정규직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는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인데 예. 그런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금융기관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 기획 감독을 했었는데요. 은행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저축은행을 기획 감독을 해보니까 35개 저축은행을 기획 감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4개 업체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14개에서. 네.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입니까? 네. 차별적인 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건강검진비를 지원 안 한다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안 하거나. 네. 네. 정규직은 지원해 주는데. 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이런 성희롱 사례도 적발이 됐고요. 성희롱 사례. 또 수습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 줬다. 네. 혹시 뭐 점심값 안 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게 되면요. 네. 저희들은 차별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 이번에도 저축은행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 명령을 조치할 계획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번에는 저축은행을 했지만 예. 앞으로도 다양한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기획 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 감독을 해서 고쳐 나간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법에서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 기획 감독을 해보니까 다 차별을 받고 있다. 네. 법을 다 지키지 않고 있더라. 그렇죠. 위반한 거죠. 고치라고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다. 네네. 혹시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들으면은 이행 강제금하고 벌금 과태료가 붙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 감독 당하기 전에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미리 다 정규직과 똑같이 하는 대우를 좀 올려줘야만 되는데. 네, 그런 거죠. 꼭 노동부가 기획 감독 안 해도 알아서 좀 기업들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앞으로는 기획 감독을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각 업체에 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고용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용률,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해 있는 사람이 얼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고용률인데 요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어느 정도이고 왜 그렇죠? 네. 올해 1월,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예.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도 68.7%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 중심 고용률을 보면은 68.7%인데요. 이거는 1월, 2월 동기 대비 역대 최고 높은 수치입니다. 1, 2월 대비. 예, 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률이 이제 1, 2월 역대 1, 2월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제가 좀 모두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분들이 좀 취업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청년들은 좀 여전히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낮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그 통계에서 보면은요, 청년 취업자 수가 약간 줄긴 했는데 청년 그 인구는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가 줄었다. 네네네. 그래서 청년 고용률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증가한 거는 여성 고용률입니다. 여성들. 여성의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 고용률 그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그만큼 경력 단절 없는 그 여성 그 경제활동 참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방금 들어온 뉴스네요. 윤석열 대통령 이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들 지원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노조 없는 노동자가 훨씬 많죠. 노조 있는 노동자보다. 그 임금 근로자의 그 한 86%가 노조에 그 가입돼 있지 않죠. 네, 미조직 근로자로 그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그 고용 그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그 보호를 받으면 노동조합이 협상력으로 임금 근로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보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머리띠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다른 데는 뭐 나갈 틈도 없잖아요. 또 노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임금 근로 조건을 그 높이는 반면에 미조직 근로자들은 그렇게 그 보호받을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중구조 개선. 이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그 취약계층 그 근로자, 미조직 그 근로자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조직 그 근로자를 그 지원하는 과를 좀 신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과를 신설하고. 근데 조직을 만드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조직 노동자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이 있는 그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협상력으로 그걸 보호를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은 그런 그 장치가 없으니까 정부가 없잖아요. 그 대신해서 그런 그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정책을 좀 새로 설계를 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제 대표도 좀 있어서 대표성이 있어야 또 누군가 대표를 해야만 또 기업과 협의를 또 할 수 있을 그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 대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돼 있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 어쨌든 권익 보호가 더 잘 안 되는 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를 그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미조직 근로자 그 대상 그 정책 조직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크네요. 왜냐하면 노조 조직률이 안 돼 있는 분들이 85%가 넘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테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이 저출생 고령화, 특히 저출생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이 되면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일할 분이 줄어드니까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비상이 걸린 거죠, 이 문제? 네, 저희 그 부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이지 않습니까? 이 0.72가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력 그 투입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요. 이런 것을 그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될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되겠죠. 세금 낼 사람도 줄고. 그렇죠. 참 심각한 일인데 그걸 위해서라면 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게 일과 육아의 병행입니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전 정부 부처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일
준비하는 이런 건 좀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저출생 그 상황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률과 출생률을 같이 높이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출생률을. 네네네. 그 유럽 선진국의 그 경험을 보면 고용률도 높이면서 출생률을 높여야지만 출생률이 실제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고용률과 출생률을 같이 높이려면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고용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고용 관행이 만들어지면은 고용률이 높아지더라도 출생률이 안 높아질 수밖에 못 낳는 없습니다.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30세에서 35세 그러니까 출생률이 상당히 그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의 그 큰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그 이 고용 문화가 그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 지적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방법이 문제잖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다 기업 스스로도 기업든 기업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는 전 정부 부처가 노력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그 고용노동부는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그 부모가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아 그것이 시간. 육아 휴직이든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든 육아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지 아이를 그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아 시간 동안에 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육아 시간에 투입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소득을 보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아 시간과 그 소득 대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고용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아 시간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저기 한 게 육아 휴직을 많이 그 활성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3+3 그 육아 휴직 그 제도라고 해서요. 그 부모가 맞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 이렇게 같이 부부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은 육아휴직 기간을 그 지금 제도에는 1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1년 6개월까지. 1년 그러니까 부부가 6개월. 저기 하면은 3년까지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3+3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그 소득 보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6+6 그 육아휴직 제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 네. 부부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은 지금 그 육아휴직 그 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150만 원에서 한 달에 그 할 때마다 50만 원씩 증가를 해서 6개월째 되면은 450만 원까지 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여줘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부부가 맞돌봄하면서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육아 시간을 그 제공해 드리는데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육아 시간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럼요, 더 필요하죠. 그것에 대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번에 대폭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통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부터 한 4시간까지 이렇게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지금까지는 0세부터 8세까지의 그 아이를 둔 부모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대상을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했군요. 그러니까 12세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최대 24개월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을 36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육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는 그런 그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저렇게 돼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직원들한테 더 장려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좀 모니터링하거나 뭐 관리 감독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희들이 올해 역점을 두는 그 사업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고용 문화 개선 사업을 그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가거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가 신청할 수 있도록 있어도 실천을 못하는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직원들이. 그런 걸 좀 다 더 세심하게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수기업 사례도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야, 이 질문할 게 많은데 거의 마지막에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1월 말에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잖아요. 기업들이 유예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고 정부도 조금 2년 유예를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뭐 교육을 좀 하고 있다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좀 부실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그 중대 그 재처벌법이 그 적용이 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83만 개 됩니다. 83만 개. 이 83만 개 되는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적용이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국 그걸 순회하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설명회는 그 지자체와 그다음에 그 우리 저 중소기업 그 벤처부와 그다음에 그 경영 그게 단체하고 같이 예. 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각 그 설명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여가 열심히 높아요? 와서 그 네. 듣고 막연했던 것을 좀 그 이해하게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좀 아쉬운 점은 이게 그 중대 그 재처벌법을 그 대비해서 그 사업주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 그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그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 예. 근데 건설. 다른 업종도 다 거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른 서비스업도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우리 업종에 맞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좀더 이런 디테일한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급하게 다른 업종에 특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지금 그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안전 대진단 과정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 관련 현안 얘기가 많이 있었네요. 고용률을 높이는 얘기, 저출생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아주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